그날 아침 택시 뒷좌석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손님이 내린 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죽이 달아서 색이 바랜 지갑이 좌석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현금은 얼마 없었지만 신분증과 카드 몇 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접힌 메모지를 펼쳐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지갑을 두고 내렸다면 꼭 돌려주세요. 이 안에 제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미리 이런 쪽지를 써서 넣어둔 사람이라니. 나는 그 쪽지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지갑 안에 이런 간절함을 적어 넣었을까? 그날 아침 햇살이 앞유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나는 그 빛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에 가슴을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일하려고 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나서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내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외롭지 않았고 매일 다른 풍경을 마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술 취한 손님에게 욕을 들을 때도 있었고 밤새 운전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내게 주는 건 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차에 시동을 걸고 도로 위로 나갈 때면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창밖만 바라보다가 내렸고 어떤 사람은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가끔은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나도 어느새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없었지만 외롭다고 느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는 손님들이 나에게는 하루하루의 인연이었고 그 인연들이 모여 내 삶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뒷좌석에 남겨진 지갑과 그 안에 든 쪽지 한 장은 내게 평소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찾아보려 했지만 지갑 안에는 연락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 뒷면에도 사진 뒷면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쪽지 하나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지갑을 살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구석구석 뒤졌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분실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잡은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에 지갑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마 지금쯤 은행에 전화를 걸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디선가 주머니를 뒤지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운전대를 잡고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그 쪽지 내용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제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 있기에 그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긴 걸까? 현금도 많지 않았고 카드도 흔한 체크카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사진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진 속 사람들이 그에게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힘을 내는 사람, 매일 그 얼굴을 꺼내보며 버티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도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녔고 점심시간마다 꺼내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보고 싶냐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 뒤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득 그때 일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시큰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경찰서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싶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주인이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경찰서부터 확인할 텐데 왜 연락이 없는 걸까? 혹시 신분증에 적힌 전화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서 다른 이유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인 건 아닐까?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에 시동을 걸고 거리로 나갔지만 평소처럼 손님을 태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다가도 자꾸 그 쪽지가 떠올랐고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도 뒷좌석을 습관처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찰관이 대응했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주소로 우편을 보냈지만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연락이 닿지 않는 걸까?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으니 습득자가 가져가도 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갑을 가져간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냥 두고 오기에는 그 쪽지가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나는 지갑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가죽, 바랜 색깔, 구겨진 사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사이에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15일. 벌써 25년도 더 지난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금 30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의 주인은 아마 내 또래이거나 조금 더 젊을 것입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함께 웃고 있을까? 아니면 무언가 변한 걸까? 그 궁금증이 점점 커져서 나는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주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손에 적고 다음날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한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지갑을 들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고 길은 좁았으며 담벼락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번지수를 따라 걷다 보니 낡은 대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역시 조용했습니다. 나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었고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옆집에 강민수라는 분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더니 아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진작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한 15년도 더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25년 전 사진을 간직한 사람이 같은 곳에 계속 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인사하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냐고.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인사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더니 떠났다고 했습니다. 부인하고 아기하고 셋이서 떠났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내 손에 있었고 주인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볼까도 생각했고 실종자 찾기 게시판에라도 올려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이 일이 과연 내가 나설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저 지갑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혹시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이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지갑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서랍을 열 때마다 그 지갑이 보였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문득 절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끔 찾아가던 작은 절이 있었는데 마음이 복잡할 때면 그곳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스님 말씀을 들으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이른 아침 절에 올라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지갑 주인이 무사하기를 빌었고 언젠가 돌려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앉아 있는데 주지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은 내 얼굴을 보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지갑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인연은 때가 되면 스스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그저 그 마음을 놓아두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너무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새 집착이 되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스님께 합장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내려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났으며 가끔 절에 올라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문득 생각날 때면 꺼내서 사진을 보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지갑을 꼭 돌려주겠다고.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나도 60을 넘기고 65에 가까워졌습니다. 택시 운전도 이제는 체력적으로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 눈도 침침해져서 밤 운전이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조금씩 일을 줄여나갔습니다. 주말에만 나가거나 낮 시간에만 운행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나는 오랜만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었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며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그냥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일을 잃었고 집도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있다고 잘 버티시라고 위로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소중한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찾지 못했어요. 요즘도 가끔 그 사진 생각이 나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 사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지갑 안에 쪽지가 있었냐고.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에서 주웠다고. 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그 지갑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다고, 오늘 당장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아내와 딸이에요. 지금은 다 떠나고 없어요.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 사진이 제가 가진 유일한 행복의 기억이었어요. 그날 나는 병원 검진도 마치지 않고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울음을 다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이 지갑을 그냥 버리지 않고 몇 년 동안 간직해 주신 것, 그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수, 내가 몇 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빚을 지고 이곳저곳을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병을 얻었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떠나보낸 뒤 딸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그 원망이 너무 아파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살아왔고 이제는 건강도 나빠져서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택시에서 지갑을 두고 내린 것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겼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서랍 속에 있던 지갑이 바로 오늘 병원 대기실에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딸과 연락하고 싶지 않으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그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연락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딸도 분명 아버지를 그리워할 거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민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잃어버린 걸 되찾았다고.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덕분에 몇 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짐을 내려놓았다고.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에게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문자를 보냈고 결국 답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울먹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민수 씨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건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딸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나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그 지갑을 돌려받은 뒤부터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면서 아내를 떠올렸고 딸에게 용기 내어 연락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절에 올라갔습니다. 주지 스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잔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은 쌓인 업보에 따라 이어지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보살님은 지갑을 주었을 때 그냥 버리지 않고 주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결국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몇 년 동안 지갑을 간직한 일,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딸, 그리고 보살님 자신까지 모두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이고 자비의 힘입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작은 선행이 큰 인연으로 꽃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따뜻한 인연이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